자, 시마 이론 과정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는 474페이지예요. 474페이지 보시면 2번 챕터 업무 길상 분류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개 해놓으시고 이분을 설명에 앞서 먼저 자, 우측 페이지 상단 보세요. 475페이지예요. 상단 보시면 박스에 보충학습이 들어있죠. 이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기준 시점이다 소개인데 이것은 기준 시점에는 용어 반드시 정리해야 되셔야 될 그와 같은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자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인데 자 여기가 자 지난 2018년도입니다. 자 2018년도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2018년도 10월 1일이다. 그리고 이 시점이 2019년도 2월 20일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A라는 부동산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튼 A라는 부동산 가격은 2018년 3월 1일 현재, 10월 1일 현재, 2019년 2월 20일 현재 항상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과 10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과 2월 20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은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다를 수 있다. 왜?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할 수 있겠죠. 참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되는 날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준 시점이다. 그래서 기준 시점은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기준 시점이 2019년 2월 20일이에요. 그럼 기록 2019년 2월 20일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기준점은 언제로 할 것인가? 원칙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같은 A란 부동산을 평가해달라 의뢰인이 의뢰를 해왔어요. 그래서 2019년 2월 1일 날 의뢰인이 평가를 의뢰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평가사가 바로 계약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과연 평가사가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볼까 하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다 판단이 들어서 2019년 2월 2일 날 감정평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계약 체결하고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완료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완료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음 2월 21일 날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하고 2월 22일 날 의뢰인에게 보고서를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삭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준점은 언제 전달했어요? 원칙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사례를 통해서 물론 가상적인 사례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완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2월 20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0일이 뭐가 된 겁니까? 기준 시점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A라는 부동산에 2월 20일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례를 설명해서 또 우리 시험에 굉장히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사가 평가보고서 작성 완료 날짜를 말한다. X 아니죠. 기준 시점이란 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한 날짜를 말한다. X 아니죠. 기준 시점이란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X 아니란 이야기예요. 정확히 했어요. 기준 시점은 원칙은 언제로 합니까? 이참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란다. 이참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이제 여기도 예외가 있는 겁니다. 예외인데 예외는 우리 이런 생각을 합시다. 이제 의뢰인이 A라는 부동산 어때 평가해달라 의뢰를 해왔어요. 의뢰를 하면서 지난 2018년 10월 1일 이날 어때 기준으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럼 어때 이제 자 2018년 10월 1일 이날 기준으로 평가해달라. 결국은 기준시점이 2018년 10월 1일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세요. 가격 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가격 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준점이 미리 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신가? 미리 정해진 2018년 10월 1일 이날 기준으로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2018년 10월 1일 이날 기준으로 2018년 10월 1일 이날 기준으로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라면 이날 어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라면 과거로 이렇게 소급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2018년 10월 1일 이날 기준으로 가격 조사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이날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규칙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규칙에서 규정한 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라면 어때 소급해서 평가하는 게 허용이 된다. 그러나 가격 조사가 곤란하다면 소급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날 기준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래서 감정평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시점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은 뭡니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란다는 겁니다. 이때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예외는 뭡니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요. 이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원칙과 예외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보충학습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번 한번 봅시다. 기준 시점이다. 소개인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란다. 이게 원칙이 되겠지요. 동그라미 3번 다만 기준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기준점에 대한 용어는 반드시 정리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충학습 1번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감정의 규칙 제6조에서 규정의 내용인데 규칙 6조 여기에 따르면 현황 기준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현황 기준 원칙이다. 쉽게 이 생각하시는 얘기예요. 현황은 뭡니까?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놓고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규칙 6조 옛날면 현황 기준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감정평가는 이처럼 기준 시점에서 대상물의 이용 상황 물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합니다. 즉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 그대로 놓고 평가하자라는 겁니다. 여튼 게 현황 기준 원칙이다라는 것은 원칙은 현황 기준이에요. 그러나 여기도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되는 게 동그라미 2번 내용이 되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원칙은 현황 기준이지만 예외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좌측 페이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페이지 보시면 474페이지예요. 자, 양월 1번. 자, 2번 챕터 옆에다는 별표 3개 해놓자 말씀드렸죠? 자, 2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자,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월 1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물건의 상태나 용도 등을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럼 어때? 항상 우리는
기준점 현재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기준점 현재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한다는 이야기야. 이게 뭡니까? 현황 평가다라는 겁니다. 참 현황 기준이 규칙이 한다면 원칙이 되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그랬습니다. 원칙은 현황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조건 평가다. 동그라미 3번 기한분 평가다 나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조건과 기한이다. 이분은 민법 시간에 잘 배우셨을 거예요. 이걸 응용한 내용이에요. 조건이라는 건 장래 발사 사실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불확실하다. 지금 장래 발사 사실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마쳤대 확실하다라는 전제하에서 감가 요인을 적절히 참작해서 평가하는 것은 조건부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 기한이라는 것은 장래 발사 사실이 확실한 경우죠. 그럼 장래 발사 사실이 확실한 경우, 확실한 시점이 있겠죠. 이 시점을 기준해서 평가하는 게 기한부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즉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이 성취된 것 전제로 확실한 전제하에서 부동산의 증감가 요인을 적절히 참작하여 평가한 걸 뭡니까? 조건부 평가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장래 발사 사실이 확실합니다. 이때 장래 도달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뭡니까? 기한부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4번 소급평가다. 이건 말 그대로 과거로 소급해서 평가를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평가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규칙에 온다면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소급해서 평가하는 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격 조사가 곤란하다. 이때는 소급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가격 조사가 곤란하다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소급해서 평가하는 걸 규칙에서 허용하겠지만 가격 조사가 곤란하다면 소급해서 평가할 수 없다. 이게 규칙 관련 내용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75페이지예요. 양고래 2번. 평가의 전문성에 따른 분류다 소개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교재 1편 총론이다. 그래서 1장 여기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도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전문성의 수준에 의해서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지요. 이때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죠. 2차 수준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동산업의 종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1차 수준은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에도 종사하지 않는다. 쉽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2차, 3차 수준 이걸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해당 활동이 감정평가 활동이라는 이야기예요. 좀 감정평가 활동이다. 그럼 좀 감정평가 활동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수준의 평가 활동이다.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항상 여러분이 이분을 보실 때는 어떤 활동이냐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활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감정평가를 누가 하느냐? 감정평가사가 한다. 그럼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전문가가 되겠죠? 따라서 전문가에서 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사의 평가 활동은 몇 차 수준입니까? 3차 수준의 평가 활동이다 알 수 있겠죠. 다음은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평가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 활동의 전문가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업에는 종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 활동 이는 몇 차 수준이 되는 겁니까? 2차 수준이 된다라는 이야기. 이도저도 아닌 내가 내 자신에서 평가하겠다. 이는 뭡니까? 1차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자, 2차 수준, 3차 수준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중간쯤에 공인중개사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이다. 지금 공인중개사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은 몇 차 수준입니까? 2차 수준의 감정평가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네, 첫 번째로 맨 끝 보세요.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이다. 참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가 또 이루어진다.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영어죠. 따라서 몇 차 수준입니까? 3차 수준의 예, 자 감정평가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양호 3번은 중요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2번 챕터 업무 기술상 분류다. 이분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업무 기술상 분류에는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가 있고 평가의 전문성에 따른 분류가 있다. 이런 건 우리 지금 묻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이러한 평가를 무슨 평가라냐 이런 식으로 용어만 잘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4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476페이지 세 번째 챕터 감정평가 규칙상 분류다 소인데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종종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자, 3번 챕터 감정평가 규칙상 분류다. 여기에 역시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자,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이 온다면 대원칙은 개별평가입니다. 대원칙은 개별평가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라든지 구분 평가 그리고 부분 평가도 허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원칙이 뭐라 그랬죠? 개별평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도 허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평가라는 게 있어요. 개별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은 하나의 필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도 자, 이와 같은 하나의 필지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잡으세요. 자, 이도 하나의 필지고 이도 하나의 필지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물건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이 필지 나름대로 어때?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이 필지 나름대로 어때?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필지마다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건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거죠. 이 같은 걸 우리가 뭡니까? 개별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요. 자, 이도 이제 하나의 필지가 되겠고, 이도 하나의 필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필지와 이 필지의 가격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대체로 비슷해서 우리가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 표현합니까? 획지 이렇게 표현하지요. 획지다. 그럼 이 사례 보면 그럴 때 두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사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이때는 가격이 대체로 비싸니까 이걸 일괄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일괄 평가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일괄 평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런 사례를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이 되겠는데 이때 토지도 하나의 물건이지요. 건물도 하나의 물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 건물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인정된 정착물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은 독립 정착물이에요. 따라서 자,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서 고려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토지도 하나의 물건이고 건물도 하나의 물건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서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또한 일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랍니까? 일괄 평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다음 또 우리가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은 하나의 필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는 하나의 물건이 되겠죠? 그럼 이 필지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야 한다. 대원칙이 뭡니까? 개별평가예요. 그렇지만 이 필지가 이처럼 도로에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전면부는 하나의 필지만 전면부는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고 후면부는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비록 하나의 필지지만 하나의 물건이지만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과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과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이걸 더해버리면 이 토지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걸 우리가 뭡니까? 구분해서 평가한다 해서 구분평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분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구분해서 평가했을 때 전부 다 더해버린 것이다. 이래서 이 토지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구분평가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이처럼 건물만 우리가 따져봅시다. 건물 이 자체는 하나의 물건이지요. 건물만 따져보겠는데 건물은 하나의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물건인데 이제 자, 아래층은 상업용으로 활용이 되어 있고 위층은 주거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 흔히 여러분들 주상 복합 건물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밑에 건물은 하나의 물건이지만 이처럼 쓰이는 용도와 다르기 때문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에서 상업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과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상업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과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를 하겠다 했을 때 더해버리면 이제 건물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 같은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구분해서 평가한다 해서 구분평가다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사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것은 하나의 필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이 하나의 필지 중에서 자, 이분이 도시 계획설에 저촉돼서 수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의 필지 중에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처음 수용의 대상이 되는 이 부분만 보상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밑에는 일부만 평가한다 할 수 있겠죠. 일부만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평가합니까? 안 하죠. 일부만 평가한다. 수용의 대상이 되는 이 부분만 평가한다. 일부만 평가한다. 이걸 우리가 부분 평가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토지만을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토지만을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또는 자, 건물만을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토지만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다음 건물만은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토지는 평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는 복합 부동산에서 건물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토지만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만 평가한다. 그럼 이때는 일부만 평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부분 평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했지만 대원칙은 뭡니까? 개별 평가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도 허용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용어 중심으로 정리를 좀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양고래 1번 봅시다. 양고래 1번 보시면 자,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한다. 자, 개별 여기에 똥 합치시고 이걸 뭐라 합니까? 개별 평가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지마다 평가는 경우다. 우리 설명드렸지요. 다음 양고래 2번 봅시다.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은 상환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자, 불가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대상 상환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도 여기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일괄 그리고 평가 또는 결국 뭐입니까? 일괄 평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줬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다라는 거죠. 또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의 경우에도 일괄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 3번 봅시다. 하나의 대상 물건에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1.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구분, 평가, 여기에 동그라미 쳐서 뭡니까? 구분 평가가 된다. 아시겠죠? 구분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봅시다. 대로변에 위치한 일필지 토지가 전면, 후면으로 같이를 달리하는 경우다. 자, 우리 여기서 설명했던 사례가 되겠지요. 다음 주상 복합 건물, 여기서 설명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등은 어때? 구분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고로 4번 보세요. 첫 번째 줄입니다. 일체로 이용되어 있는 대상물의 일부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대로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어요? 부분, 평가, 여기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연결시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분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봅시다. 일필지 토지 일부분이 도시군 계획서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저촉 부분에 대해서 보상 평가하는 경우다. 또한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됐을 전제하여 토지만을 평가하는 경우, 이때는 어때? 부분평가다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규칙상 분류하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보시면서 이걸 뭐라 한다,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종종 출제되는 부분에서 보충학습에 한 번 더 넣어드렸습니다. 보충학습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파트를 보시면 이제 감정평가 규칙 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다 나와 있죠. 결국은 개별 평가가 대원칙이라는 이야기.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도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1번 봅시다. 감정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뭡니까? 개별 평가가 되겠지요. 동그라미 2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환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뭡니까? 일괄 평가다라는 거죠. 3번 하나의 대상 물건에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1.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구분 평가가 되겠지요. 4번 일체로 이용되어 있는 대상물의 일부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어때? 부분, 이 부분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2번 파트 법정 평가다 소개되고 있죠. 법정 평가는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할 평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법정 평가에는 공공용지 수용 시 평가라든지 과세 평가 등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독립평가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의 경우입니다. 참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의 경우에서 건물이 어때? 사실은 있어요.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이 어때? 없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건물이 없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결국 뭐밖에 없습니까? 토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사실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이 없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면 결국 토지만 있다라는 거죠. 즉 건물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즉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평가한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독립평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독립평가다. 그럼 어때? 사실은 건물이지만 없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는 거지요. 전제를 해버린다. 그럼 건물이 없으면 이 토지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이 토지는 뭐가 됩니까? 나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독립평가서는 결국 이 토지를 나지로 상정하고 나서 평가는 방법이다. 선이 나지 상정평가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건물이 없다고 전제해버리니까 조건부 평가의 일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독립평가는 어때? 오로지 토지만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건물이 없다고 전제를 벌이기 때문에 건물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토지만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3번 독립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을 규정하여 평가한 것을 뭐라 합니까? 독립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나지로 상정한 후 토지 가치만을
구하는 평가 방법으로 나지 상정평가다 표현할 수 있겠죠? 조건평가 일종으로 토지만이 어때?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독립평가 말씀드렸는데 이 독립평가도 오래전에 출제가 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이 독립평가와 이제 부분평가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의 경우에요. 이때 잘 보세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이제 건물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해서 평가는 게 뭡니까? 독립평가다. 그래서 독립평가는 나지 상정평가 조건평가 일정이죠. 토지만이 어때?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요.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에서 이제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토지만을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뭐가 되버리니까 일부만 평가하니까 이때는 어때? 부분 평가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부분 평가가 되는 것이다. 또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이제 건물이 있다는 전제에서 건물만을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도 토지는 평가하지 않겠죠? 건물만 평가하니까 일부만 평가한다. 그래서 이때 어때? 부분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분 평가는 토지도 평가의 대상이 되고 건물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 용어만 잘 정리합시다. 다시 보세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 건물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해서 평가하는 게 바로 뭡니까? 독립평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토지와 건물로 쓰는 복합부동산에서 건물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토지만을 평가한다냐. 이때는 일부만 평가하니까 뭐가 됩니까? 부분 평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감정평가 분류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여러분이 기준 시점에 대한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되겠지요. 잘 하시고, 자, 현황 평가라든지 조건 평가, 기한 평가, 소급 평가 용어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규칙에서 분류하고 있는 대원칙은 뭡니까? 개별 평가.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도 허용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용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예제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77페이지예요.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1번 봅시다. 자,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할 말한다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이제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한다. 결국 장래 발생 사실이 어때? 불확실하겠죠. 이때 조건이 성취된 경우다. 확실하다. 전제해서 증감가 요인을 적절히 참조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배웠던 조건부 평가다 알 수 있겠죠. 앞지문 조건평가 맞네요. 다음 2번 봅시다. 자,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말한다. 그럼 결국 과거로 돌아간다냐. 소급해서 평가한다. 그 이야기죠. 소급 평가다.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죠. 3번 봅시다. 둘 이상의 대상원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원 상원의 용도상 불가분 관계인 경우에 일괄하여 감정평가를 말한다. 자, 포인트는 뭡니까? 일괄하여 평가한다. 그 이야기죠. 그럼 뭡니까? 일괄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죠. 4번.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는 뭡니까? 법정 평가가 되겠지요. 대표적으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라든지 과세평가 등이 있다.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봅시다. 자, 일체로 이용되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특수한 목적이나 함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포인트는 뭡니까? 부분에 대하여 평가한다. 그래서 뭡니까? 부분 평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뒤 보니까 구분 평가다 이라네요. 잘못되어 있죠? 보기 5번은 구분 평가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부분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규칙상 용어의 분류다. 이분도 때 우리가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기 5번도 맨 뒷쯤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포인트는 뭡니까? 부분에 대하여 평가한다. 부분 평가다. 이렇게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이 잘못되어 있죠? 구분 평가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부분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어때?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까지 풀어드렸어요. 자, 다음은 이제 478페이지를 봅시다. 이제
478페이지는 자, 마무리 키워드 정리다 소개되어 있죠? 자, 이 부분도 우리 학습 다 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학습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일이 있죠. 다시 여러분 이제 4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466페이지 보세요. 자, 찾으셨나요? 466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이분 우리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 한 번쯤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풀어가지고 자, 다음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제가 여러분께 학습자료 제공해드렸죠? 네, 제공된 학습자료 일통해서 괄호넣기 퀴즈 천선이다. 이걸 또 한번 풀어보시면서 용어 정리를 해보시면 굉장히 또 반복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장 감정표가 기초이론이다. 이분은 다 맞춰드렸습니다. 다음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79페이지에요. 479페이지는 2장 부동산 가격 이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먼저 여러분께 제공된 프린트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프린트물은 자 3강에 업로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운 받으셨죠? 프린트물 먼저 보시면 자, 출제 경향이다 소개되어 있죠. 최근 5개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최근 5개년 동안 2장 부동산 가격 이론이다. 이 파트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한 문제는 또 출제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물론 과거에는 2문제도 출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5년 동안은 출제되지 않거나 한 문제는 출제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험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애실 이번 시험도 출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지문은 한두 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도 출제되면 반드시 맞춰야 될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왜? 감정평가론 이 파트 중에서 비교적 평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출제 빈도입니다. 우리 교재는 1절부터 3절까지 3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1절은 부동산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2절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및 형성 요인, 3절은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이다. 참 1절부터 3절까지 3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데 대체로 동그라미 어디에 표기됩니까? 상중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출제 빈도는 비율 낮지만 전체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79페이지예요. 자, 479페이지 보시면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장 가격 이론 저희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 복습하시면서 한 번쯤 풀어보실 것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여러분 교재 482페이지예요. 482페이지는 1절 부동산 가치와 가격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구재라는 게 있습니다. 내구재. 내구재는 오래 쓰신 재화를 말한다는 겁니다. 오래 쓰신 재화 내구재는 효용이 장기적으로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 내구재 경우에는 효용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니까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반면 비내구재가 있어요. 비내구재는 오래 쓸 수 없는 재화가 되겠지요. 사과 참 먹어버리면 그만이란 이야기예요. 참 오래 쓸 수 없기 때문에 효용이 단기적으로만 발생한다. 따라서 비내구재 경우에는 가치와 가격이 같다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부동산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부동산은 내구재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은 내구재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는 이야기여서 가치와 가격이 구별돼야 된다. 그럼 이와 같은 견해를 쫓아서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와 같은 A라는 대상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론에서 우리 대상 부동산이다 이래 핀다면 이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대상부산에 먼저 가치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 흔히 우리가 value 이래 핀데 가치는 아니다. 그럼 가치는 뭐라고 생각? 여튼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이때는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편익은 쉽게 이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지금 유형적인 편익도 있지만 무형적인 편익도 있다라는 이때 유형적인 편익은 뭡니까?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반면 무형적인 편익은 비금전적인 부분이다. 자, 보세요. A라는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장래 정신적인 만족감 이와 같은 얻어볼 수 있겠죠. 이는 비금전적인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장래 기대는 유무형의 편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가치다. 따라서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무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따라서 가치는 현재의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 이래서 2019년 2월 20일이다. 이것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일정 시점에서도 이 대상부산의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는 일정 시점에서도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다. 자, 사실 생각해보세요. 2019년 2월 20일 현재 이 대상 부동산의 장부 가치도 있겠지요. 또한 보상 가치도 있겠죠. 과세 가치도 있겠죠. 등등 여러 개의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우리가 프라이스 이렇게 표현하죠. 가격에서는 매수와 매도 사이의 교환의 대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교환의 대가를 의미한다. 그죠? 예, 교환의 대가 때문에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생각합시다. 이것은 A라는 대상부산이 지난 2019년 1월 1일 날 30억에 거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30억에 거래했던 이야기는 결국 교환의 대가가 얼마입니까? 30억이죠. 이때 30억은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다 할 수 있겠죠. 이를 가리켜서 뭐랍니까?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라는 이야기. 이미 지불이 되었지요. 따라서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니까 당연히 과거의 값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2019년 2월 20일 이었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가격은 어떻습니까? 30억 딱 하나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일정 시점을 기준한 날짜도 가격은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게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뭐라 합니까? 가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수의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뭐라 합니까?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음 가치는 현재의 값임에 비해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일정 시점을 기준한 날짜도 가치는 구하고자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합시다. 자, 이제 그래서 30억의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2억 이렇게 거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자, 이때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지금 상승한다 해서 반드시 가치가 상승할 것인가? 예,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오차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래서 30억의 가치가 있는데 32억의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 그럼 가격이 32억으로 상승했다서 반드시 가치도 30억에서 32억으로 상승. 그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억의 오차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내가 금매 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30억의 가치가 있지만 28억에 팔아버렸더란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또 가치가 30억에서 28억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더라. 그럼 이때는 플러스 2억이라는 오차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점 오차는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반드시 가치가 상승한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가격이 하락한다 해서 반드시 가치가 하락한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반드시 가치가 상승한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반대로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또한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죠. 결국은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가 상승을 해야 한다. 사실 가치가 없다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서는 먼저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의 기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 자, 잘 보세요. 가격이 상승해서는 먼저 가치가 상승해야 되겠죠? 따라서 가격의 기초에는 어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해서 즉 돈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가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어때? 가격은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같은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값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값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야. 그럼 일단 어떻습니까? 수요가 넘친다. 초과 수요가 되겠죠? 초과수요에서 초과 수요다. 그래서 가격이 어때? 상승하겠죠. 그럼 가격이 상승해서 어때? 가치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면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습니다. 일단 공급이 넘쳐서 초과 공급이다. 초공은 이래서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가격이 하락해서 가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결국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면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도 어때?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때? 가격이 변하죠. 가격이 변해서 어때? 가치와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가격은 어때? 가치로 회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가 변했더니 가격이 변해서 가치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어떻습니까? 불일치, 괴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는 어때?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는 어때? 괴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는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부동산은 가치란 표현이 어때? 더 적합한 겁니다. 더 적합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때? 가격과 가치는 같아진다. 이러면서 혼용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일부 혼용이 됐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서적들에 혼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치와 가격을 어때? 구분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확히 어때?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한 나머지 파트에서 대체로 어때? 가격이라는 표현은 뭐입니까? 가치란 걸 의미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가치와 가격을 정확히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에서 교재 살펴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82페이지 보세요. 482페이지 1번 챕터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이다. 소개되겠죠? 가치와 가격이다. 여기는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해두시고 양고로 1번 봅시다. 첫 번째를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유무의 편익, 즉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 없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가치는 어때? 현재의 값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점 봅시다. 가치는 일정 시점이랄지라도 평가 목적에 따라 보험 가치, 과세 가치, 보상 가치, 담보 가치,
장부 가치는 어때?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거래 2번 봅시다.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이란 매수자 매도자 간의 교환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때? 지불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가격은 어때? 과거의 값이죠. 일정 시점에서는 단 어때?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양거 3번은 이제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평월 1번 첫 번째 보세요.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반드시 가치가 상승한다 할 수는 없다 그랬지요.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 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가치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평월 1번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변됐습니까?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봅시다. 그러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어때? 하락한다라는 것. 따라서 부동산 가치와 가격은 어때? 참 가치와 가격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평고로 2번 봅시다. 첫 번째를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 가격이 상승하면 먼저 어때?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가격의 기초인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가치가 화폐를 매개체로 하여 표현된 게 어때? 가격이 되겠다는 거죠. 결국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렇지만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것이라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튼 가치는 어때?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가격은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가치는 뭡니까?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지요. 그렇지만 가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평월 3번 첫 번째 보세요.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값이지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때? 가격과 가치는 어때? 괴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에 회귀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가격이 변해서 가치에 같아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때? 가치에 회귀하게 된다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요. 뭐가 변합니까? 가격이 변해서 결국 가치 어때?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도 이해하시고 다음 편고로 4번 보세요. 가치와 가격의 비교다. 그래서 박스에 요약된 내용을 넣어드린 겁니다. 자, 이는 지금까지 어때요?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께 어때? 박스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박스 내용은 여러분들 때 한 번 더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마이너 과정 두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2번 챕터 가치의 종류 여기서부터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